LLM하고 그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GPT 같은 LLM이 2018년부터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트랜스포머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모델이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어, 역사를 조금 잠깐 살펴보면 일단 2018년에 GPT가 트랜스포머 이후로 이 NLP 모델에서 소타,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해서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인데 가장 성능이 좋은 그 기록을 먼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2018년에 구글에서 버트라는 다른 모델을 어, 이제 제안을 하면서 조금 뭐 서머리라든지 아니면 퀘스천 앤서링 같이 묻고 답하는 거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이 어, 이제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GPT-2가 그 이후에 이제 1년 뒤에 나오면서 이제 GPT의 큰 모델인데, 이때 GPT-2는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래서 오히려 악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공개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그해 10월에 T5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도 사실 뭐 버트 이후로도 로버트라든지 알버트라든지 바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GPT, 그다음에 GPT-2, T5 이런 게 있어요. T5는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를 따라간 모델이고 GPT 뒤에서 보겠지만 GPT랑 버트는 트랜스포머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근데 계열이 이제 GPT, 그다음에 버트, T5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계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트 같은 경우는 T5랑 비슷한 계열이고 근데 버트라고 이름 붙은 거는 구글에서 제안했던 버트 계열의 어, 모델들이. 그래서 이제 T5는 시퀀스 투 시퀀스 그러니까 뭔가 그 퀘스천 앤서링 같이 뭔가를 아니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트랜슬레이션 같이 문장을 주고 그 문장에 해당하는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내는 그런 곳에서 되게 성능이 좋은 모델이 나왔고, 그다음에 GPT-3는 이제 GPT-2보다 더 크게 만든 거죠. 이때부터 제로샷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앞에서 이제 서머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트랜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뭐 텍스트 제너레이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특정 태스크에 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로써 이거를 그럼 이거 서머리 해봐라고 말함으로써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태스크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제로샷 러닝이라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게 2020년부터 조금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는 인스트럭터 GPT를 말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에 맞춰서 답을 잘 내놓도록 하는 뭐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잘 맞춰서 대답하도록 만들어지게 학습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GPT-3 이후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다른 모델로는 뭐 라마라든지 뭐 미스트랄, 젬마도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고 스몰 L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모델인데 라마라든지 스몰 LM 같은 경우는 조금 작으면서 성능이 좋은 모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단어를 넣으면 거기에 다음 단어가 뭔지 이제 맞추고 그 다음 단어를 넣었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이런 식으로 맞추다 보면은 이제 계속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어를 계속 n번째 앞에 있는 단어들을 주고 그 다음 단어가 뭔지 맞추는 방식을 우리가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고 그래서 계속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캐주얼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다른 게 이게 이제 GPT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라면 이 뒤에 있는
마스크드 LM은 아까 얘기했던 버트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제 문장 전체를 주고 가운데를 이제 가려놓고 그 가운데 들어갈 단어를 맞추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마스크된 이 빈칸에 맞춰라라고 하는 게 조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앞뒤 전체를 다 이해하고 좀 세세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만들어내는 거랑 이건 마치 우리가 계속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할 때 끊기지 않고 계속 말하듯이 단어를 만드는 게 이런 지금 캐주얼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약간 더 깊이 있는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튼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인코더랑 여기 인코더랑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디코더만 가지고 있는 게 GPT고 인코더만 가지고 있는 게 버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까 T5 같은 트랜스포머처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 세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인코더 온리 모델은 오토 인코딩 모델이라고 하고 디코더 온리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뭐 시퀀스 시퀀스 모델이라고 해. 대표적으로 버트 GPT 라마가 이제 디코더 모델이고 T5 바트 같은 게 인코더 디코더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방향에 있는 글의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분류라든지 NER은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대명사 중에서 뭐 장소 아니면은 뭐 사람 아니면 뭐 그 물건 이런 거를 우리가 라벨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동사, 명사, 형용사, 조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내는 걸 우리가 NER,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이제 문장 전체를 잘 이해하겠죠. 네, 이제 퀘스천 앤서링,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이제 인코더 모델이 잘하고 그다음에 오토 리그레시 모델은 이제 라이팅 할 때 뭔가 문장을 만들어낼 때 좀 잘하겠죠. 그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아까 얘기했던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QA 같은 그래서 좀 성능이 좋다. 모델 크기를 보면은 처음에 버트랑 그다음에 처음에 오픈 AI에서 GPT 만들었을 때 110 밀리언? 110 밀리언이면은 사실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 우리 보통 레지넷 이런 게 수십 빌리언, 밀리언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쌌냐에 또 다르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 큰 모델은 아니었고 이제 그걸 점점점 이제 크게 만들면서 뭐 디스틸드 버트 같은 건 좀 예외적으로 엄청 작은 모델로 만들었지만 뭐 대부분 이렇게 뭐 메가트론도 엔비디아에서 엄청 크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T5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PD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리언 여기서부터 이제 빌리언이잖아요. 이거 밀리언에 1,500이 되면 1.5 빌리언 여기 15 빌리언이죠. 15 빌리언, 뭐 20 빌리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뭐 지금 뭐 600 빌리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엄청 이제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1000배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LLM에서 사람들이 이제 취하는 전략은 그냥 모델을 크게 만들고 데이터를 많이 넣는다. 그러면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거는 그냥 아, 재미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비행기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때 쓰는 에너지랑 그다음에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에너지, 그리고 내가 막 살면서 전기도 쓰고 할 때 쓰는 자동차 쓰고 하는 에너지랑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이 200빌리언 파라미터 하나 학습하는데 이만큼 많이 드니 그러니까 평생 내가 쓰는 에너지보다 이거 하나 모델 학습시키는 게 훨씬 많이 드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일단 GPT 같은 경우는 GPT-2는 그 원래 모델은 오픈AI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논문을 보고 다들 많이 재현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이제 구조가 알려져서 이제 공개돼 있는데 음, 그 뭐 태스크마다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유사 문장을 고르거나 아니면 멀티플 초이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문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다 리니어 레이어에서
뭔가를 뽑고 리니어 레이어에서 만든 다음 텍스트 토큰을 만들면은 그 토큰을 다시 여기 넣으면 여기 또 다음 토큰이 나오고 또 다음 토큰이 나오고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쭉 이어진 어떤 토큰을 넣었을 때 이게 어떤 문장인지 문장에 뭐 분류를 할 때 뭐 긍정 부정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여기 하나의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에서 예측하는 그 값을 예측하면 되겠죠. 이때 들어가는 문장을 보통 바이트 페어 인코딩 또는 워드 피스 인코딩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보통 제가 뭐 조사랑 그 안에 있는 어, 어원이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넣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이제 그 들어가는 우리 이런 영어 문장이면 이걸 다 쪼갠 다음에 이어 붙였을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을 만들어내는 페어를 찾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워드피스는 이제 우리가 단어를 보통 그저 어원으로 쪼개듯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하고 나서 그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텍스트를 뽑아낼 거잖아요. 이제 그 계열에 들어가기 전에 트랜스포머가 또 이제 비전 분야에서 사용이 되면서 백본으로 또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모델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비전에서 활용되는지를 좀 설명할게요. 그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이 논문, 이게 16 by 16 워드,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패치로 이 전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5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잘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 미시간 대학교에 저스틴 존슨이라는 분의 그 자료가 잘 되는 게 있어서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연히 저희랑 강의 18강이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RNN을 사용하거나 뭐 컨볼루션 1D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슬라이딩 하면서 컨볼루션 했던 거를 문장에서 이렇게 컨볼루션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이 뽑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현재 이제 셀프 어텐션을 활용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제일 잘 작동을 하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 사이에 계속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실 계속 재사용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웨이트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웨이트랑 다 똑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웨이트들이 계속 여기서 재사용이 되거든요. 여기에 웨이트가 여기 같은 웨이트를 계속 보는데 여기서도 컨버전 할 때 여기 웨이트가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다 같은 값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위치마다 이제 쭉 연결했을 때 거기에 통으로 어떠한 매트릭스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에 매트릭스를 곱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뭐 NLP 하듯이 여기에 웨이트 매트릭스 곱하기 인풋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모리가 많이 들겠죠. 웨이트 파라미터도 많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 이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헤비하지만 그만큼 장점이 있고 단점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결국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트랜스포머는 입력을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이 문장에서의 어떤 각각의 문맥의 그 토큰들의 또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다시 재확인하고 만들어진 특징을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레이어 노멀라이징 같은 노멀라이징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피드 포워더라고 해서 MLP를 레이어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징 한 다음에 런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가지고 쭉 진행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셀프 어텐션을 쭉 한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그 포지션 인코딩을 하죠. 근데 이제 어 이런 걸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여기 이게 블락을 몇 개를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하나의 블락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헤드를 여러 가지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헤드를 여러 개 가져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멀티 헤드를 몇 개 가져갈 건지. 그래서 각각의 멀티 헤드마다 어텐션을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문맥이 조금씩 다른 거를 이제 표현하면서 그걸 합쳐주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뭐 숙명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할 때 이게 숙명 여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숙명이란 단어의 그 그걸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판단을 할 때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개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텐션 자체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 합쳐주는 이 멀티 헤드를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 몇 개 할 건지 또는 뭐 채널 위스 몇 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트랜스포머부터 시작해서 버트, 뭐 엑셀넷이라는 것도 있었고 로버트도 있었고 GPT-2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게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라미터 수가 여기서 이제 빌리언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고 그래서 막 이제 점점 100빌리언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어 데이터도 이제 기존에 했던 거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어텐션을 비전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비전에 사용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앞에서 CNN 아키텍처를 앞뒤 레이어에 대해서 뭔가 어텐션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런 방법이 제안된 적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중간에 어텐션 블락이라고 해가지고 얘 이 레이어가 앞에 전에 레이어에 대해서 어텐션을 받아서 새로운 피처를 뽑아내는 레진의 블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CNN을 활용해서 어텐션에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많이 있었는데 아예 완전히 이 CNN을 갈아치우고 다 어텐션으로 바꾸자, 트랜스폼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뭐 로컬 어텐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로컬 어텐션이 주변에 대해서 키 쿼리 밸류를 요청해서 이 결국 제가 계속 얘기하는 어텐션이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어떤 문맥상에서 봤을 때 이 특징은 그냥 뽑아낸 거랑 좀 다르고 이 문맥상에서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맥상에 이런 식으로 얘가 쿼리가 되고 주변으로 이제 키를 요청했을 때 나오는 밸류를 다 에버리지 해가지고 웨이티드 에버리지 새로운 이 피처를 찾는 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레진에서 중간중간에 로컬 어텐션을 넣어서 로컬 릴레이션이라는 걸 제안을 했었지만 잘 사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픽셀 자체를 다 MLP에 넣어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다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연산량이 너무 많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양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토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토큰의 수를 줄여서 이렇게 뭉태기로 사진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16 바이 16의 사이즈에 이게 이쪽으로 16, 이쪽으로 16의 픽셀에 해당하는 패치로 자른 다음에 이 자른 패치 하나가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픽셀이었다면 이 한 픽셀이 아니고 16 바이 16의 이 패치를 하나의 토큰이라고 생각하고 이 토큰을 쭉 해서 서로의 어텐션을 해서 이거의 피처를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문맥상에서의 이 피처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나왔던 2021년 5년 전에 이제 ICLI라는 곳에서 나왔던 게 이제 처음에 비전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짧게 볼 건데 이제 이렇게 패치를 쭉 자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순서에 대한 의미가 없이 왜냐면 MLP로 바로 넣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묶어서 MLP로 넣는다는 거는 우리가 CNN은 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래는 순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제외하면은 이제 다 MLP에 때려 넣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서에 대한 의미가 아예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서에 대한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패치의 나열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어텐션을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베딩 하듯이 이것도 D 차원의 리니어 벡터로 인베딩처럼 피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 더해진 피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아웃풋 벡터를 뽑아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체 다른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를 봤을 때 그 문맥상에서의 그 순서의 정보랑 같이 포지션으로부터 얻어진 그 정보를 고려했을 때 얘 새로운 얘가 이렇게 바뀌는 피처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고양이, 뭐 강아지 이렇게 분류해서 이미지넷 같은 걸로 트레이닝을 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을 넣었을 때 이 토큰에 대한 아웃풋이 그 클래스에 대한 정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리니어 프레션 다음에 그 클래스 스코어의 개수만큼의 특징을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컨볼리션을 아예 다 뺐고 그다음에 완전 그 트랜스포머 블락만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걸 할 때 여기서 컨볼루션 사실 좀 몇 번 해줘요. 얘네들도 처음에 VIT 모델이 지금 사실 그렇지만 컨볼루션을 아예 안 하면은 이제 그 로컬한 정보를 너무 못 뽑기 때문에 처음에 2D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좀 뽑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피처를 D디멘전의 D 차원의 그 벡터를 뽑아주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또 이렇게 패치 하나에 대해서는 컨볼루션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MLP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224바 224가 보통 이미지넷이라든지 많은 챌린지를 사용하는 그 이미지 사이즈인데 16바이 16 픽셀을 14바이 14 그리드의 패치로 나눠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뭐 48개 레이어 16개 헤드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면은 전체 뭐 100 메가바이트 정도의 모델이 나오게 돼서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패치로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 모델이 나왔을 때 레지넷하고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 레지넷보다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넷 챌린지가 1000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1000개 클래스로 이제 100만 개 이미지를 학습시켰을 때 이게 레지넷이라면은 VIT 여기 지금 보면 32, 16, 14 이거는 모델 이 빅은 이제 빅 큰 거, 라지, 베리 라지 뭐 이런 건데 여기 옆에 있는 숫자는 그 패치의 사이즈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패치가 적을수록 이미지가 하나의 패치가 이제 큰 거고 패치가 작을수록 패치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미지를 소콘 해소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미지가 어, 되게 잘게 쪼개진 걸 많이 넣음으로써 모델이 커지는 거죠. 어쨌든 전체 다 비교해서 봐도 무조건 이제 레지넷이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확장해서 이미지넷 21K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거는 어, 클래스 카테고리가 원래 1000개였는데 이거를 2만 1000개로 확장한 그런 그것도 데이터도 더 훨씬 많고 10배 정도 더 많은 데이터로 클래스도 10배 정도 더 많은 클래스로 데이터를 더 크게 만든 거죠. 기본적으로 VIT 도 그렇고 트랜스포머가 다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컨볼루션의 어떤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레지넷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이제 이게 VIT 라지 모델인데 어느 정도 성능이 조금 나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아직 넘어가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더 넣어서 이거는 구글의 인터널 데이터셋인데 JFT 300 밀리언이라는 300 밀리언이면 우리나라 3억 개인가요? 네. 100만, 100만, 1000만, 3억 개의 이미지를 이제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이제 엄청 많은 데이터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이제 겨우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 레지넷의 성능을 이제 뛰어넘는, 근데 뭐 압도하는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뛰어넘는 이제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결국 우리 앞에서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이 토큰이 딱 들어오면은 이 토큰에다 그냥 결국 전부 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웨이트가 있으면 여기에 벡터가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게 토큰 첫 번째 토큰이라고 하면 X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X1, 그다음에 X2 이렇게 그냥 잘 써지는데
어쨌든 여기 X2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렇게 그냥 매트릭스랑 벡터랑 한번 쭉 곱해서 그 다음 이제 값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GPU를 계산할 때 레지넷이라든지 CNN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계산하는 게 사실 병렬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VIT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가 원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계속 하는 거라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 어, 이, 이 숫자가 지금 의미하는 게 얼마나 많은 GPU를 사용하느냐 이런 의미인데 그 양이 비슷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00개의 TPU 이게 엄청 비싼 이제 TPU가 GPU랑 어, 다르게 이 뉴럴 네트워크 연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GPU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연산비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2,500개를 가지고 하루 동안 트레이닝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500개를 하면은 5일 트레이닝 하는 거랑 같은 거고 이제 그렇게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GPU 2,500개 하면은 아마도 우리 어, 삼성에서도 V100 뭐 A100 이런 거를 지금 몇천 개를 그냥 사는 거는 큰 사업단에서 하나 한 번 이렇게 사지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실 돈과 자원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넷에서 이제 뭐 이 보통 예전보다 성능이 더 좋진 않은데 이제 그걸 늘리기 위해서 뭐 아그멘테이션이라든지 레귤라이제이션 하면은 훨씬 성능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이미지넷 1K 가지고 학습을 시킬 때 뭐 타이니, 스몰, 베이스, 라지 이렇게 있을 때 이것들을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을 어 이거랑 하나 더 설명하면 여기 하이브리드 같은 건 레지넷 블락이랑 VLT랑 섞어서 쓴 것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보통 얘가 이제 기본 오리지널 페이퍼에서의 성능이 77.9% 정확도 이게 탑 1K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이미지넷 1000개에서 1개 골라가지고 하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사람도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개나 5개에 맞춘 거 기준으로 맞았다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10개 고른 것 중에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여기서는 엄청 하시하게 아마 제 기억에 이게 탑 1 퍼센테이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가 안 되죠, 성능이.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아그멘테이션을 많이 한 건데 아그멘테이션 할수록 성능이 엄청 좋아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기억나세요? 그 W의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최소화하는 그 웨이트 디케이라고도 했었고 그렇게 해야지 그 모델이 단순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레귤라이제이션 조금만 넣어도 성능이 이제 좀 좋아지고 거기에 아그멘테이션 하면은 성능이 왕창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아그멘테이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VIT 디스레이션은 사실 디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어, 또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VLT에서 사용하는 여기서만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비전이나 뭐 RNN 뭐다 쓰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좀 큰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나서 얘가 고양이의 확률이 0.9고 강아지의 확률이 0.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때려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고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티처 모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튜던트 모델을 조금 더 가볍고 더 경량화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얘가 예측한 게 있으면 예측한 이 확률 분포를 그대로 예측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 티처 모델에서 엄청 큰 모델로 학습시켰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튜던트 모델이 작은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더라. 이걸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뭐 KD라고 하는데
이 난리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했을 때도 이제 VIT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을 이제 학습시켰을 때 큰 모델에 대한 이 클래스에 대한 예측 값을 그냥 정답만 맞추는 게 아니고 정답의 예측했던 분포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학습을 시킨다. 이게 중요한 거고. 중간중간에 GT도 섞어가지고 학습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도 하고 플러스 여기서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어,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막 가지고 와서 그 새로운 데이터의 분포를 정답이 없더라도 분포는 우리가 큰 모델이 있으면 학습을 시켰으면 그 큰 모델이 정답에 대한 예측 값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예측의 그 값의 분포를 그냥 학습시키면은 그 정답이 없더라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걸 우리가 세미 슈퍼바이즈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데도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학습시킨다.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CNN 모델로 학습시켜가지고 VAT 스튜던트로 학습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성능이 확 올라가죠. 78에서 84로. 그리고 뭐 트레이닝을 더하고 레졸루션 높이면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정리하면은 VIT는 이제 CNN과 비교했을 때 보통 이제 다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다시 늘리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VIT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번 토큰 만들면 더 이상 뭐 해상도를 건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블락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생각만 해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지는 작은 특징이 있고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모델들이 이제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는 모델들이 있어요. 하이라키컬 모델을 가지는 모델이 대표적인 스윈 모델,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고, 뭐 MVIT라는 것도 있고, 뭐 멀티스케일에서 다양한 크기마다 그 토큰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서 처리를 해주는 이런 모델들이 이제 그 후속으로 계속 나와서 이제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믹스드 MLP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비전 트랜스포머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그 비주얼 랭귀지 모델 이제 이러한 비전 모델과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합쳐져 가지고 어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여기에 어 높은 타워 건물을 몇 개 있어 하면 타워가 2개 있어라고 얘가 대답을 해주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끝까지 더 커버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이미지 이제 프로젝트 하면은 레이블링을 제가 이제 일부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블링을 실제로 하고 그 레이블링 된 거를 보고 그 구조를 이해해야지 제가 아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라벨링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라벨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컴퓨터 비전에 사용되는 라벨링 어,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는 라벨링이 떤게 있고 실제로 라벨링을 한번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라벨링 툴은 제가 아는 것들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컴퓨터 비전 어노테이션 툴을 줄여서 CBET이라고 하는 이런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MIT에서 만든 레이블미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단순하지만 뭐 사람들 많이 쓰는 라벨 이미지 그다음에 이건 제가 많이 안 써봤는데 로봇플로우라는 거를 이제 통해서 여기서 머신러닝 모델 학습시키기도 하고 뭐 라벨링도 하는 그런 툴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라벨 스튜디오, 이미지 태거, 딥 라벨, 이미지 노테이션, 컴패러티브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시벳이라는 요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벳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그 구급차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인식해서 실제
환자 인식도 하고 환자 표정 이런 거 읽고 바이탈 사인 읽어가지고 미리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구급차에서 정보를 의사에게 보내주는 뭐 그런 실제 서비스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제 시벳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열심히 라벨링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엄청 오래 전이지만 여전히 비슷한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어서 그거 한번 사용해 볼 거고 시벳은 이제 약간 상용화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 쓸 수 있는 플러스 오브젝트 디텍션뿐만 아니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다 이제 가능한 형식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데이터를 쭉 넣으면 여러 명이 협업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직접 이제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서버에서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하는 툴이 있어서 네, 같이 볼 거고 일단 이 시벳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실제 온라인으로 이제 서비스 되고 있는 형태로 서버에서 이미지를 올려서 라벨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심지어 오픈 소스라서 이걸 사실 내 개인 컴퓨터에서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웹 베이스 버전만 약간 뒤에 보면 유료로 제공하는 버전이 있는데 제가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한번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거를 회원가입을 일단 시넷이라고 하시면 음,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 여기서 저는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그냥 회원가입 된 걸 들어갈 건데 어, 여러분은 아마도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하셔야겠죠. 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가입을 해보실래요? 회원가입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름하고 이메일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프로젝트가 있고 전 프로젝트는 안 만들었는데 프로젝트라는 거는 여러 개의 태스크를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냥 묶음? 폴더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스크가 실제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건데 태스크 안에는 여러 개의 잡이 있을 수 있고 이 태스크도 뭐 하나의 이미지에서 오브젝트 섹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하게 할 때 태스크를 이제 안에서 잡을 여러 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스크리닝을 해서 이거를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몇 가지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 복잡한데 상관없이 이것도 세 개를 지금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태스크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뉴 태스크가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콘 섹션 이렇게 해볼게요. 프로젝트는 일단 없으니까 선택 안 해도 되고 여기에 add 라벨이라는 걸 누르시면 지금 우리가 아이콘 하나만 디텍션 할 거니까 이름만 적어주셔서 continue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방금 세 개의 스크린샷을 이렇게 넣으면 submit and open을 누르면 이 서버에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고 그다음 태스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태스크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 컨스트럭터는 더 추가로 만들고 싶으면 설정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작업을 하고 싶으면 잡에 들어가서 잡에서 어, 이걸 이제 태스크를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클래스 태스크 만들었고 뭐 기타 설명 보면은 이거를 라벨을 만들 때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까 여기서 이거 태스크를 하나 만들 때 여기 라벨인데 여기 n이라고 했는데 여기 렉탱글, 폴리건, 폴리라인, 포인트, 일랩스, 큐보이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하나만 이제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클래스에 대해서. 보통 말 폴리곤이나 폴리라인은 뭐래서 차선 같은 거 인식할 때 폴리곤은 어떤 물체 다각형으로 세그멘테이션 할 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뭐 추가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중에 라벨링 할 때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인데 이건 일단 디폴트만 해서 불러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이거 좀 넘어가고 실제 이제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여기 위에 있는 건 이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실제 워크스페이스 그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사이드바, 컨트롤 사이드바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뭐 어디에서 자동차 같은 거 뭐 자율주행할 때 많이 사람들이 썼던 소프트웨어라 가지고 동영상을 입력으로 받거든요. 동영상 입력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입력으로 받는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동영상의 다음 프레임, 다음 프레임, 다음 프레임 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뒤에 보면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기능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여기 뭐 F 누르면은 다음 D 누르면 그 전 이렇게 내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이미지가 30장 있으면 이렇게 편하겠죠.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이건 화면에 딱 맞추는 거고 화면 움직이는 게 위에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라벨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매직 완드 같은 것도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네모로 해볼게요. 제가 하나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콘이라고 하고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쉐입이랑 트랙이 아까 얘기했던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이제 이 물체가 저 물체로 갔을 때 이제 연속적으로 그 물체를 추적하면서 박스를 쳐주는 그런 기능을 얘가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트랙을 사용하고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쉐입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쉐입을 사용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밑에 아이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왜 안 뜨지? 네, N을 누르면 하나 더 그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힘드니까 N을 누르면 바로 다음 게 이렇게 버튼 N을 누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약에 아이콘을 라벨링을 했다 이렇게 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아까 얘기했던 요 오브젝트 사이드바에서 이것들을 이제 바꿔줄 수가 뭐 복사하거나 프로파게이트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트래킹에서 쭉 이렇게 펼쳐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뭐 잠궈놓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보죠. 만들어서 여기 좀만 더 여기도 아이콘만 일단 아이콘을 이런 식으로 많이 땄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저장을 하고 다음 장도 조금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볼게요. 지금 제가 대충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딱 치고 저장하고 밖으로 나가볼게요. 밖으로 나가서 태스크에 가서 제가 만든 세 번째 것도 그냥 해야지 뭔가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아이콘 디텍션이라고 지금 방금 만든 이 태스크에 대해서 요걸 누르면 이제 무료 버전에서 우리가 이런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올리는 거를 잊어버렸다. 네.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온프리미스의 반대 사스라고 보통 하거든요. 사스라고 소프트웨어 애스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제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서비스 모델 사스라고 하는데 사스 기반으로 만들어지 여기서는 좀 제한이 뒤에 설명해 주면 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익스포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익스포트 태스크 데이터 셋 이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익스포트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우리 전에 배웠던 코코 데이터셋 형식이 있고 뭐 여기 보면 파스칼 VOC 데이터셋 형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울트라리티스에서 하는 욜로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뭐 OBB 뭐 이런 포즈 세그멘테이션 다 자기들만의 저장하는 그 양식이 있어가지고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코코 1.0으로 익스포트 할게요. 이게 보통 좀 직관적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 세이브 이미지가 안 돼. 이게 무료 버전이에요. 익스포트 하면은 이제 스타트가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으면 이걸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게 링크가 생기고 이걸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열어볼게요. 여기서 일단 압축을 풀어야겠죠. 압축을 풀고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은 여기 보이듯이 제이슨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제이슨 파일은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걸 보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일단 혹시 사용하시나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해보신 분?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안 해보신 분 없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전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더 편한 게 있는데 더 편하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게 제이슨 뷰어를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전 이게 두 번째가 좋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그냥 카피해가지고 복사하시면 이게 근데 라벨링을 엄청 많이 하면 사실 제가 많이 하지 말라고 많이 일단 뭐 30장만 하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막 프로젝트 하다 보면 막 몇천 장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한 번에 올리면 제이슨 파일도 막 몇 메가가 되면 이게 느려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 뭐 VS 코드로 보는 게 좋고 아니면 사실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 구조화가 돼 있잖아요. 이제 이 뭐라고 양괄호? 이 양괄호랑 대괄호로 이제 그 따옴표? 이게 뭐라고 하죠? 겹따옴표로 이제 다 패깅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구조화돼 있고 이 구조화돼 있는 거를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지금 일단 구조화된 거 보면 오브젝트 5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사실 앞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이센스 중요하지 않고 인포메이션 크게 중요하지 않고 카테고리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 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좀 이따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이콘 하나밖에 없고 이미지 아까 3장 넣었죠. 근데 이미지에 파일 이름과 하이트 위스 등등 정보가 있어서 이거는 좀 참고. 그럼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이미지 아이디가 있어요. 이미지 아이디가 0, 1, 2, 3으로 가는데 0부터 시작하는데 1, 2, 3으로 가고 이미지 아이디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지금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개. 보면은 이미지 아이디가 여기 중간 하나 열어보면은 이렇게 아이디 이거는 어노테이션 아이디 어노테이션이 3번 이미지 아까 1번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이다. 거기에 카테고리는 1번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바운디 박스는 뭐다. 이게 끝이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 에어리어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아그멘테이션 하시게 되면은 아그멘테이션 할 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도록 요 그대로 만들어야겠죠.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 이 보기 좀 좋게 바꾸려면은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여기서 제이슨 파일 열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잖아요. 그게 Alt Shift F였나? 예. Alt Shift F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이슨 파일이 좀 더 포매팅 우리 이렇게 줄이 딱 맞춰져가지고 보일 수 있게 돼요. 라이센스 인포 카테고리 이미지 있고 이미지 밑에 어노테이션 있는데 어노테이션 밑에 아이디 1번부터 아까 쭉 하면 제가 단시간에 32개를 이렇게 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바운디 박스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노테이션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학습시킬 때 욜로 만약에 그 필요하면은 그 버전 이거 바꾸는 것도 컨버터들이 다 잘 있거든요. 그래서 컨버터 이용해서 바꾸시면 되고 만약에 뭐 욜로나 파스칼 VS 형태로 익스포트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익스포트 데이터셋에서 롤투 울라 룰투 울트라리틱스 디텍션 뭐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하면은 여기에 맞게 양식이 제 기억에 XML 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음, 음, 아, 텍스트 파일로 되겠구나. 네. 이미지별로 텍스트 파일로 돼 있는 여기 클래스 이름, 클래스 라벨, 그 다음에 바운드 박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거는 뭐 변환만 해주면 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MS 코코 버전이 제일 이거 관리하기 좋은 하나의 파일로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시벳이라는 툴을 한번 받고 아까 트랙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트랙 모드에서 하게 되면 키프레임을 가지고 키프레임 주변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이제 쉽게 라벨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제이슨 포메터 사용하면 되게 좋고 아까 10의 유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추가 기능이 있는데 오토매틱 어노테이션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이게 기존에 있는 보통 여기서 제공하는 제가 알기로 패스트 RCN은 뭐 아니면 욜로 다 이런 아이콘에 대해서 섹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이제 모델을 여기 제공해가지고 한번 찾아주고 그 다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모델 클래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기타 기능은 이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합성을 제가 하라고 했는데
합성할 때 이렇게 백그라운드랑 같이 합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약간 PNG 같이 배경이 없는 이미지랑 합성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엄청 고해상도 이미지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은 이미지가 어딨지? 보면은 이게 해상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1920바이 1080이면은 보통 우리가 디텍션 하는 거에 뭐 한 4배, 사실 가로 세로 합치면 거의 10배 이상 큰 사이즈라서 굉장히 느리고 학습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일단 패널을 디텍션하고, 패널을 디텍션한다고 하면은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걸 먼저 디텍션하고 이 안에서 이제 고해상도로 하나하나 아이콘을 디텍션하는 방법을 하면 좀 더 정밀하게 이제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클래스 하나 추가해서 라벨링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태스크 고르고 여기 오픈을 누르면 이제 방금 태스크를 수정할 수 있는데, 라벨이 아까 하나인데 애드 라벨 여기 보면, 다시 보면 여기 아이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드 라벨을 누르면 패널이라는 이름의 라벨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잡에서 방금 추가한 이 라벨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쉐입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게 하나의 패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패널이 아니고 지금 아이콘 말고 패널을 쉐입으로 골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클래스 그다음 N 누르고 또 패널 패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익스포트 하시면. 네. 그래서 각자 이제 팀별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